디스크 과거에는 다 수술했지만 요새는 뭐 한 8, 90%가 수술 안 하고 좋아지는데 그렇죠. 진통제 쓰면서 관찰하다 보면 한 한두 달이면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찰하는 게 굉장히 좋은 치료인데 측만증의 경우도 관찰이라는 게 방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각도가 커지면은 그 다음 치료, 보조기 치료, 뭐 수술적인 치료 이런 치료로 가는 거니까 관찰이라는 치료가 그렇게 뭐 네. 이렇게 방치한다라는 네.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안심은 되는데요. 그러면 네. 혹시나 네. 이렇게 관찰을 하는 사이에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각도가 줄어드는 경우. 제가 아까 측만증의 기준이 10도 이상의 구조적인 변화가 왔을 때 측만증이라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네. 모양의 변화도 오고 회전 변형도 오고 참 아쉽게도 한 번 휜 측만증은 각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뭐 23도인데 다음번 엑스레이 찍었더니 뭐 19도가 됐다, 좋아졌다 이럴 수 있는데 측만증의 각도라는 거는 그 재는 사람, 네. 재는 자, 네. 연필, 재는 시간에 따라서 10도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이제 환자를 보다가 뭐 27도가 23도가 됐다 그러면 엄마가 확 좋아하고 27도가 29도 되면 막 그냥 힘들어하시는 이러면 제가 그래서 저는 각도를 잘 얘기 안 하고 네. 변화 없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 말을 그냥 믿으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각도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약간 관찰하면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아까 저 한 가지 궁금했던 게요. 성장기에는 뭐 이런 방법을 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조기 같은 거 네, 달고. 네, 그러면 네. 성장기가 끝나고 나이가 이제 더 이상 성장기는 지나갔다면 이 각도가 더 늘어나지는 않나요, 선생님? 근데 거기서 멈추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35도를 보조기로 치료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보조기 치료의 목적은 더 이상 커지는 걸 예방하는 건데 네. 35도에 그쳤다. 그럼 성공이다. 보조기 성공이다. 그랬는데 부모 입장에서 35도로 살아가란 말이냐. 그 참 난감하죠. 근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을 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인데 수술의 각도는 45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45도 예를 들어 50도다. 수술해서 쫙 펴주고 측만증 잊어버리고 살죠. 네. 그렇게 되면은 35도인 부모님도 우리 애도 수술해서 펴주고 편안하게 잊어버리고 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준, 그 45도란 기준은 그냥 뭐 엿장수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고 네. 그동안에 몇십 년의 연구와 논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그 각도가 변하는 거지 네. 개인이 마음대로 그렇게 뭐 내 마음대로 바꿀 기준은 아닙니다. 네. 아까 선생님께서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정말 무서운 얘기도 나오지 않냐. 예를 네. 들면 척추 측만증으로 어떤 뭐 심폐 기능에도 이상이 네. 생겼을 때 뭐 이런 얘기 아까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네, 네. 정말로 그런 동반되는 증상에 대한 것도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제가 간혹 이제 무슨 신문이나 방송에 기사를 보면은 측만증 놔두면 심폐기능 장애가 오고 소화기능 장애가 오고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폐기능 장애라는 거는 측만증 각도가 뭐 90도, 100도 넘어가면은 뭐 네. 150도 그렇게 되면 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환자는 측만증 전문가인 저도 1년에 몇 명 안 봅니다. 그리고 요새는 다 그 전에 다 찾아서 다 수술을 하죠. 네. 뭐 예를 들면 저기 뭐 우즈베키스탄 제가 며칠 전에도 우즈베키스탄에서 메일을 받았는데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 의료가 워낙 발달하니까 그렇죠. 수술을 하러 옵니다. 네. 그런 데서 오는 애들 뭐 90도, 100도 애들 오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일 없고 보통 뭐 학교에서 학교 검진에서 발견된 30도, 40, 뭐 20도, 30도, 뭐 6, 70도 소화기능 뭐 심폐기능 장애 없고 소화기능 장애 없는데 근데 신문에 그런 거 왜 나오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의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다 믿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게 각도가 근데 심해지면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뭐 한 100도 넘어갈 그렇죠. 때 100도 정도 넘어갈 때 아주 네. 심각한 네. 정도. 근데 뭐 네. 100도 넘어갈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우리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거죠. 근데 네. 관찰로 안 되는 경우 조금 전에 그 보조기를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특히 또 여학생들한테 네. 지금 이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예민할 때 그러니까요. 참 민감하고 네. 그럴 텐데 이게 컴플렉스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활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줄 것 같거든요. 예. 네. 네. 그 아마 제가 말씀드릴 때 자료 화면이 나올 텐데요. 네. 그 보조기라는 게 맨 처음에 나올 때는 그 1960년대에 그 네. 미국의 미러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군요. 네, 미러키 저 왼쪽 사진에 보는 게 미러키 보조기라는 건데 네. 저 보조기는 그 미러키라는 지역에 닥터 블라운트라는 사람이 처음에 1960년대에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거 이제 미러키 브레이스 보조기라고도 그러고 블라운트 보조기라고도 그러는데 1960년대 저 보조기가 나와서 누구나 측만증이라고 진단되면 누구나 다 저 보조기를 찾습니다. 저 보조기 보시면은 턱까지 턱부터 이렇게. 새로 된 링이 올라가고 골반까지 가고 가운데 세 대가 세로 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쫙 늘려주게 돼 있는데
저거를 차고 얼마를 차야 되냐 하루에 23시간을 차야 됩니다. 23시간이요? 잘 때도 차고 잔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조금 봐주면 22시간. 가지고 빼고 1시간 목욕하고 몸 유연성 운동 좀 하고 다시 저걸 차는데 몇 년 차냐? 초등학교 5학년 때 측만증 진단이 되면은 중학교 2, 3학년 성장 끝날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에 돼도 그때까지. 그러니까 뭐 3년, 4년 차다 보니까 애들이 저거가 막 이렇게 나오니까 학교 갈 때 여름, 겨울 할 거 없이 여름에도 이렇게 셔츠를 여기까지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네. 뭐 스트레스 받고 그렇겠네요. 막 정신병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저거 안 차지 않습니까? 네네. 의사가 차라 그러니까 애들은 찬다. 근데 이 속에다 살짝 시계를 놓고 체크를 해보니까 애들이 자기가 찬다는 시간보다 훨씬 안 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에 들어와서 과연 저 미러키 보조기 효과 있냐라는 회의론이 나오다가 네네. 1980년대부터 회의론이 나와서 지금 현재는 이 측만증의 대가들 사이에서도 보조기 꼭 차야 된다, 네. 안 차도 된다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 경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보조기가 겨드랑이 밑으로 내려와서 요즘에는 저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 옷 속에 숨길 수 있는 보조기를 네. 차고 시간도 22시간, 3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고 최근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수면 보조기로 하루에 8시간만 차는 보조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저는 때만 저걸 하고 자는 네, 하루에 거예요? 8시간. 그래서 저는 저 보조기를 채우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대한척추외과학회 보고한 그 연구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는데 저 하루 종일 차나 네네. 하루 8시간 차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도 애들이 저거 차기 되게 힘들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측만증 치료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저 대구에 사는 학생인데 저한테 그 치료 도중에 이제 병원에 한번 엑스레이 찍으러 왔다가 책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 책 이름이 딘이라는 책인데 D-E-N-I 네. 그 소설책 조금 애들 보는 책입니다. 근데 네. 거기 보니까 얘가 미국 애인데 굉장히 예쁜 애가 이제 엄마가 모델을 시키려고 매일 데리고 그 모델 에이전시들 만나서 인터뷰하다가 그 과정에 측만증이 발견이 돼가지고 미러키 보조기 아까 여기까지 가는 네. 거 차고 네네. 막 고생하면서 학교에 적응 못하고 왕따 당하고 이런 게 나오는 소설을 저한테 줘서 네. 영어로 된 소설 저 읽었습니다. 읽어보면서 제가 반성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기계적으로 차라 네. 안 차냐 막 엄마한테 열심히 차게 하세요 그러는데 사실 애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나죠. 상상하기 어려울 네. 정도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맨 오른쪽에 있던 그 수면 중에 하는 그런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엎드려 있는 걸로 나왔는데 뭐 엎드려서 자나요, 선생님? 이제 저 사실 궁금해서요. 네. 예, 보호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솔직히 잘 때 엎드려 자라 그런다고 걔가 엎드려만 자겠습니까? 그거 안 보호자분이 되죠. 감시할 수도 없고 또 많은 애들이 자다가 특히 어른 같은데 무의식 중에 일어나서 보조기 풀러서 던져버리고 다시 또 그냥 자고 그러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적응하기가. 네네. 근데 굉장히 궁금한 게요. 네. 저걸 차고 있는 동안은 그러면 근력 운동이나 운동은 전혀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요새는 네. 밤에만 차니까 낮에 낮에는 학교에서는 안 운동할 수 차니까, 안 차니까. 예, 하고 저희가 꼭 보조기 찰 때 운동을 같이 가르쳐 줍니다. 이 근력 운동도 예. 알려주고 여러 가지 네. 운동을 같이 알려주니까 옛날에 뭐 22시간, 23시간 예. 차던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아까 찬이가 했던 그런 근력 운동을 하는 건가요? 네, 앞서? 그런 근력 운동, 네, 그런 겁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수술 요법도 얘기하셨잖아요. 45도를 네, 기준으로 네, 해서 네. 수술을 할 수 있다 얘기를 네. 하셨는데 사실 네. 어른들의 디스크 수술 같은 거 하실 때도 야 허리병에는 수술하고 나면 나중에 후유증이 너무 심하더라 이렇게 겁먹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네. 수술 요법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이제 저는 측만증 수술을 주로 하는 의사인데요. 제가 1년에 한 측만증 수술을 작년에도 한 170명 정도 했는데요. 주로 애들 수술이요. 근데 측만증 수술이 1960년대에 그것도 시작이 됐습니다. 측만증이라는 병 치료하는 게 주로. 근데 제가 정형외과를 처음 시작한 게 1981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측만증 수술은 이 척추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정형외과 수술, 뼈 수술 가운데 가장 큰 수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네. 걸리고 그렇죠. 문제는 수술 끝나고 나면은 이 턱부터 예. 골반까지 몸에 몸통 기부스를 감고 대소변을 받아내는데 몇 달 동안 하냐? 9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애들이 막 한 달만 지나면 옆에 가면 냄새 나고요. 막 뭐 소변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